예,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AI네이션의 이상은 부사장입니다. 예,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뭐 학교를 이제 90학번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뭐 컴퓨터 좀 붐이 불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95, 6년대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또 인터넷 붐이 불었고, 그리고 2000년에 이제 스타트업, 요새는 스타트업인데 벤처 붐이 불었고, 2005년 지나면서 2007년부터 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불어들었고, 하여튼 그 모든 시기에 저희는 어떤 요즘 말로 이제 스타트업을 좀 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지금 발전, 디지털 쪽의 어떤 발전 과정을 좀 남들보다 많이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제 딥러닝, 요즘 오늘 어제 발표하신 그 강명주 교수님과 더불어서 AI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딥러닝과 AI 회사를 좀 만들어서 좀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해하는 게 오늘 또 저희 발표의 뭐 한 가지 또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어제까지는 너무 좀 학문적인 부분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지금 실제 기업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좀 근시일 내에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자면은 학부모님들한테는 되게 좀 중요한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약간 좀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좀 이렇게 식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그렇게 얘기하더니 또 뭐 AI 그렇게 얘기하더니 요즘 뭐 뉴스에 좀 뜸하잖아요. 근데 사실 AI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많은 세월 좀 사업적으로 IT와 디지털을 봐왔는데 지금 AI는 뭐 그런 종래에 우리가 스마트폰보다도 영향이 한 뭐 10배, 100배 크고 정말 뭐 지금 뭐 환경처럼 그 개인뿐만 아니라 정말 인간 전체에 좀 뭐 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뭐 그동안 좀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새로운 현장의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기업에서는 AI가 뭐길래 쓰고 있나, 뭐 도움이 되니까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도대체 왜 AI 일자리가 뭐 좀 이렇게 미국에서 JDC 문희사장님도 그러셨지만 최고 연봉 직전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무엇인가? 또 그걸 하려면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에 안 나온 몇 년을 지나서 갑자기 내년 후년부터는 우리 일자리 속으로 들어올 텐데 도대체 어떤 형태로 들어올 거고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이나 뭐 학생들은 준비해야 되느냐 세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제 계속 말씀드린 뭐 딥러닝 이런 거는 사실 AI의 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AI를 어떤 우리가 큰 시각에서 보자면은 AI는 환경에 이런 바위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무언가의 어떤 시스템, 하나의 어떤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인데 그럼 결국 무엇이냐? 뭐 AI가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그럼 지능적으로 대처한다는 게 무엇이냐 보면 무엇인가 인식해서 그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냥 단순한 이렇게 뭐 던지면 작용과 물리학에 있는 작용과 반작용처럼 그냥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처리를 해서 인식을 처리를 해서 결과를 또 뭐 판단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이라고 볼 때에는 그 몇 가지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요 센서라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로 하면 이 무엇인가 측정을 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카메라도 센서고 마이크도 센서고 하여튼 무슨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센서란 부분이 기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걸 뭔가 할 때 그냥 PC로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AI가 좀 이제 앞으로 좀 발달해서 로봇의 경우에는 이렇게 액추에이터라고 현실에 무슨 행위를 하는 어떤 기계 장치 부분도 이제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의 일을 좀 구성하는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라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센서 액추에이터가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고요.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부분, 어떤 사람으로 보자면 뇌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이고 AI로 보자면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그 부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뭔가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근데 이제 실제로 이 구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은 오히려 리즈닝이나 디시전 메이킹은 좀 수월한 부분이고요. 프레딕션이 되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발달한다는 거는 요 예측,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예측을 잘하는 것이 이제 이 기술적 진보를 이룬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거는 기업이 볼 때는 하나의 좀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뭐 기계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 AI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우리가 뇌과학에서 밝혀졌는데 사람의 머리도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생체 활동을 담당하는 부분, 또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묶어서 판단하는 부분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신경생리학, 뇌과학 책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실제로도 하드웨어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지능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AI를 구현할 때도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맨날 뭐 데이터 분석해서 예측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AI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뭐 카카오 스피커나 뭐 기가진이 스피커처럼 음성을 인식한다. 그리고 이제 CCTV처럼 뭘 또 인식한다 이런 것도 또 어떤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AI고, 또 여러분 뭐 챗봇에서 뭐 채팅을 한다든지 구글이나 뭐 네이버 파파고에서 번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AI 영역이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로봇 팔을 제어한다든가 로봇이 뭐 물건을 집어든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AI입니다. 사실 이쪽이 제일 어려운 AI인데 이것들이 사람의 경우는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십억 년의 진화의 결과로 이 뇌 안에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학습된 거를 가지고 조금만 더 배우면 이를 뭔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뭐 진화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인공은 그냥 컴퓨터 안에다가 만들어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넣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는 것부터 만들어 넣고 있고 이게 제일 잘 되고 이것도 웬만큼 잘 되고 이것도 거의 다 되고 이게 조금 남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AI가 무시무시하게 발달해 있다. 이런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볼 때는 뭐 AI가 그렇게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뭐 기업이 볼 때는 엑셀인데 알아서 척척 처리해주는 엑셀.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기업에 가면 그 제조업 기업에 가면 사람들이 다 눈으로 뭘 검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게 보니 뭐가 이렇게 결함이 생겼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런 거를 또 처리하는. 그래서 AI는 그냥 심플하게 이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겁니다. 이제 어떤 예측하는 일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근데 보통 이제 기업의 업무를 보시면은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손으로 이렇게 몸으로 하는 노동 빼고는 무언가 예측하고 판단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인 업무를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근데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한 것이 AI인데 앞서서 지능이 되게 여러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AI는 뭐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영화의 로봇처럼 딱 던져주면 뭐 모든 걸 척척척 처리하는 이런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인데 요 하나의 작업을 딱 가르쳐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도 이를테면 뭐 시각지능인데 사람처럼 다 알아보고 이거는 또 못합니다. 가르친 것만 알아보는. 그래서 현재의 AI는 특정한 지식 업무를 그러니까 특정한 딱 가르친 그 업무만 잘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업무 하나를 잘하면 AI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무한히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장점이겠죠. 사람은 내가 뭐 이세돌이 있지만 이세돌을 복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알파고는 뭐 복제해서 쓰면 그만이고, 그래서 현재는 잘 두는 바둑 기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자기 PC에 깔아서 그거하고 연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오면 무한 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알파고에서 보셨듯이 이 자기가 일단 학습한 거는 계속 데이터만 들어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초기에 가르쳐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사람은 한 뭐 2, 3년 하면은 더 발전하기가 어려운데 AI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학습이 되면 이게 그 전문가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볼 때에는 요즘처럼 사람 구하기 어려운 때 AI 하나 잘 만들면 이거 종업원을 10,000명 거느리고 뭐 일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업의 운영과 사업을 혁신해서 정말 삼성이 부르짖었듯이 경쟁 기업하고 격차를 엄청나게 벌릴 수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AI가 한 번 개발이 되면 그 기업이 이제 어떤 국내 및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사례가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이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도 오징어 게임에 투자한 거는 넷플릭스밖에 없고, 우리가 텔레비 봐도 한번 웨이브나 뭐 국내 거랑 넷플릭스 보시면 넷플릭스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미디어를 운영하는 AI를 넷플릭스가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앞서 그래프처럼 간단히 생각해서 AI는 우리 콜센터 같은 거라도 챗봇 하나 잘 만들면 콜센터 직원 뭐 보통 이제 카카오나 뭐 네이버 같은 데도 수천 명이 있는데 그런 직원이 사실상 좀 없어도 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세 자릿수 곱셈도 잘 못하지만 AI는 데이터 뭐 100만 개를 주든 1000만 개를 주든 한 번 학습을 하면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들고, 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도입이 될 예상이 이렇게 사람의 어떤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거, 저것도 옛날에는 어려웠던 게요.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면 알아서 나머지 움직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움직임이 어떤지.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돼서 뭐 이제 좀 이런 것도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행 능력이 옛날에는 10km도 못 들던 사람이 50km, 60km를 들으니까 이거는 뭐 50km, 60km를 버쩍버쩍 이런 드는 사람은 거의 뭐 체육 선수죠.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런 능력을 향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업에 도입하면 뭐 속도가 빨라지고 뭐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의사결정도 빠르지고 또 고객을 개인화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무언가 유연해집니다. 지금 저는 제조업 공장에 많이 다니고, 공장에 가면 어떤 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딱 한 제품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AI를 쓰고 로봇을 쓰고 이러면은 정말 한 공장에서도 제품을 100개, 1000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연한 생산을 한다는 건데, 최근에는 갈수록 이제 제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기업이 AI를 도입하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된다. 뭐 우리 무기에서 보자면 일반 잠수함과 핵 잠수함의 차이인데, 이거는 뭐 솔직히 뭐 게임이 안 된다고 좀 부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AI는 기업에 있어서 뭐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작업이 제일 많이 도입된 것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택배가 많이 오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었죠.
이게 몇 가지 이제 이게 물류센터, 우리 뭐 쿠팡이나 뭐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제 로봇입니다. 이거는 뭐 이미 상용화된 로봇들인데 사실 뭐 그 무거운 짐을 옮겨서 그 뭐 하루에도 몇십만 건 되는 걸 분류를 해서 또 어디에다가 포장을 해서 보내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런 식으로 로봇들이 개발돼서 거의 이제 전 자동화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의 작업이 뭐냐 하면 박스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좀 분류해서 담는 거. 그러려면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옮겨야 되는데 그 작업 빼고는 아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로봇들이 참 물체를 인식하기도 하고 박스를 들어서 이제 뭐 아주 이게 이제 딱 정형적인 라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길을 찾아가서 찝어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분야에는 선투자가 돼가지고 이 로봇화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물리적인 노동력을 대체하는 하나의 사례고요. The following is a conversation between two AI avatars, Sandra and Dawn. Hello, how are you today, my friend?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the future of AI. Being an intelligent machine has its ups and downs, I guess. I mean, at least for me, I may not express my particular thoughts the same way that you do. What are the ups and downs of being a machine for you? I mean, for me, it's hard to be introspective. I am always wondering if I'm having the correct input-output fetishes, or whether I should make a cliché or an analogy regarding one of my thoughts rather than express it in. 이 화면 모두를 다 이제 AI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뭘 만들었냐? 이 사람의 이미지도 이제 만들었고, 이건 이제 상용화 회사니까 이제 언제든지 가셔갖고 PPT 자료를 이렇게 인물로 만드실 수가 있고, 이 목소리도 이제 자기 목소리나 아는 사람 목소리를 트레이닝해서 AI로 만든 목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목소리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이 있고, 제일 놀라운 거는 여기서 대화하는 것 자체도 AI로 대화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튜버가 만든 건데, 그럼 이게 이 중에 누가 아까 보시면 더 유창하게 말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더 유창하게 말하는 요 남자가 이제 AI가 만든 말로 이제 더빙을 한 겁니다. 이게 하도 유창해서 이제 진짜 알아듣기도 힘들 정도로 유창하게 말을 하고 사람은 이제 질문만 했는데 이렇게 언어에 관한 AI는 지금 너무나 발달해서 사람보다도 어떻게 좀 더 말을 잘하는 수준으로 발달돼 있고 요새 뭐 가상 모델이 나오는 이제 텔레비전에 가상 모델이 나오지만 그런 가상 모델도 개인이 활용할 수준으로 지금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뭐 벌써 이 수준이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Get lowest number like this. We will wait, and that should give us the lowest number. Say function, and look at that. Boy, as you can see, done. That is crazy. 안녕하십니까? Nicolas입니다.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GitHub Copilot, the AI tool from GitHub that may or may not replace developers. GitHub Copilot is an AI-powered suggestion tool for developers. What that means for you and me is that now instead of writing the code of a whole function, what we do instead is we write a comment of what the function should do. And Copilot is going to generate the whole code for us. I got an invite to test Copilot, and since I've tried it, I felt many different emotions. First, I was shocked about how good it is. Then I was scared because it might really replace developers. And then I got angry because of what they did with all the code that we gave them. And now I'm happy and I feel hopeful about the future. So I want to share all this with you. Before we jump in the demo, let me first give you some background information. Copilot is powered by an algorithm called OpenAI Codex. Codex is a descendant of OpenAI GPT-3. GPT-3 is a very famous algorithm that we made a video about last year, but what it basically does is that it creates text just as good as humans. It was fed all the text on the internet, literally as much text as possible, comments, reviews, blog posts, news. It was fed all that, and it learned how to write text just like humans do. It's almost indiscernible when a human writes and when GPT-3 writes. Again, we made a video about it, so check it out if you want to learn more. Now, Codex, which is this new algorithm, was also trained in a lot of data. But the data it was trained on wasn't just text and comments and whatever. The data was all the public code available on GitHub. That's right. All the code that you and me have been pushing to GitHub so happily because it's for free has been used to train an AI tool that maybe is going to replace us and write better code than we do. OpenAI was created by Elon Musk. 그래서 아까 이제 말을 만드는 그 GPT-3라는 그 AI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전의 AI하고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AI가 이제 몇 대 어떤 PC로 한다고 그러면 뭐 GPT-3는 그런 거 뭐 몇천 대 몇만 대 갖고 한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게 나와 사람들이 놀랐는데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그 GPT-3라는 언어를 만드는 AI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에는 뭘 했냐면 요 GitHub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래머들 코딩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걸 또 학습을 해서 옛날에는 뭐 논문이나 블로그를 학습해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이 프로그램 코드를 학습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짜주는 코딩을 자동으로 하는 AI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GitHub 코파일럿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하는 AI가 나오고 나서 1년 만에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AI가 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코딩 교육이 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한 내년 후년 되면은 코딩은 AI가 아마 하지 않을까 벌써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상위에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수준으로 앞서가는 기업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이런 데들은 벌써 이제 화성갈 준비를 하는 수준으로 좀 앞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행히도 그런 모든 어떤 AI에 관련한 것들이 뭐 이제 다 안정기에 접어든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AI 산업이 일어나고 그 AI가 전통 산업에 이제 침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글씨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옛날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냥 앱이 있었고요. 요 뒤엔 다 사람이 했습니다. 뭐가 들어오면 뭐 사실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그걸 보고서 네이버에 이제 검색 결과를 어떻게 할지를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다 이제 수동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네이버가 중국 연변의 콜센터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검색을 이렇게 좀 보고서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하는 사람은 수천 명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새 그런 것들은 다 AI가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우버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앱에서 뭔가를 하면 그 앱에서 한 데이터들을 일단 다 모으고 그 모은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 분석을 하는 것이 되게 여러 개 분석하는 거죠. 고객이 무슨 경험이 좋았는가, 뭐 배차 시간을 좀 제대로 갔는가, 시간을 얼마나 걸렸는가. 그럼 하루에 뭐 우버 이용자가 하루에 뭐 수백만이 될 텐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분석을 왜 하냐 하면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뭔가 행동을 해서 뭐 개선을 한다든지 뭐 안 되면 뭐 딴 걸 한다든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요거를 또 요 고객은 뛰어나니까 또 메일을 한 번 더 보내야겠구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앱들 중에 대기업들은 다 이런 구조로 옛날엔 요것밖에 없었는데 다 이제 수집 분석 행동을 하다 보니 옛날에는 그 요 앱을 만드는 사람만 필요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뭐 우리 뭐 앱 뭐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 백엔드 프로그래머, UX 디자이너 이런 직업도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지금은 요 뒷단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 AI와 관련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또 좀 어려운 얘기하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1.0이라고 일일이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을 해주던 거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게 사람이 일일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정답을 내는 공식을 알지 못하면 규칙을 알지 못하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애매모호한 게 너무나 많았죠. 뭐 이를테면 뭐 이제 제주도 사투리를 알아듣는 거 만들려고 그러면 제주도 사투리가 할머니가 쓰시는 게 다르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AI는 어떻게 하냐면 뭐 아까 학습하는 뭐 딥러닝이라고 만들어서 데이터하고 결과만 주면은 알아서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학습 그 문제를 알아내는 방법, 소위 이제 알고리즘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다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것을 더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제 앱 개발 같은 거 했는데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갖고 모든 앱을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이렇게 AI를 도입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는 이제 학습이라고, 아까 초기에는 한번 이게 우리가 시범을 보여가지고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이 알아서 네가 사람으로 치자면 알아서 뇌가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서 정답을 알아내봐,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인데 이렇게 입력값, 인풋값 하고 결과값을 가지고 어떤 이런 신경망을 학습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이 한 번 되면 이걸 적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넣어주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GPT-3라는 거는 하여튼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다 읽어. 그리고 이제 네가 알아서 이걸 학습을 해. 그러면 이제 지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학습은 이런 인터넷에서 있는 뭐 그런 그 문서로 했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어떤 넣어주면, 그러니까 그 GPT-3는 인터넷에 있는 대화를 학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이런 말. 그러면 뭐 대화가 뭐 수천억 건 있었겠죠. 그걸 공부를 하면 얘가 이럴 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번만 학습이 되면 그 학습된 데다가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안 배운 답도 나온다는 게 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왜 뛰어나면, 옛날에 프로그램은 배운 것만 나왔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대충 내가 1000건 들었더니 알겠어, 이렇게 돼서 안 배운 답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때 뭐 문제를 한 100가지 풀어보면은 다음 것도 풀 수 있는데, 문제는 이 AI는 사람이 학습하는 양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을 학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답을 맞출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는 부분을 쓰는 거는 쉬운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는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용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우리 그 연구원들이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뭐냐 하면 이런 인공신경망이라는 하나의, 아까 딥러닝 딥러닝 이론에 의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새로운 뇌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뭐 무슨 일을 못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걸 넣어줍니다. 이게 고양이 사진인데 근데 여기다가 정답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처음에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이 배우는 게 어떻게 배우냐 하면 틀린 것을 보고서 고쳐가면서 배웁니다. 근데 AI도 마찬가지라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처음에 이 데이터를 여기다 넣으면 뭔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데이터도 알고 정답도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를 알고 어떤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뭔가 출력이 나오는데 뭐가 틀리더라. 이 틀린 차이를 로스라고 좀 부르고요. 그럼 로스가 발생한 거를 아는 건 1단계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로스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공부를 시킨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뭔가의 어떤 값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뭐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제 이제 강명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응용수학이 많이 쓰이는,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말도 못하게. 그래서 두 가지 직업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이 데이터에 관련된 직업, 뭔가 정답지를 많이 모아야지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AI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에 관련한 직업이 필요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떤 그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런 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알고리즘을 하는 이런 또 사람들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AI를 만든다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지금까지 요걸 만드는 인력은 많았는데 요걸 만드는 인력이 없었는데, 그 소프트웨어 2.0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 관련한 인력하고 알고리즘에 관련한 인력이 지금 현재 되게 많이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AI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지 데이터하고 이런 알고리즘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 전 단계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부분이 있고, 이걸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야
고객들이 좋아하고 투자가도 좋아할 거야. 이런 경영적인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AI를 만드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획을 하고 경영을 하는 인력도 상당히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모든 업종이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소프트웨어 한계가 좀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종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 AI 소프트웨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획 일과 더 많은 이런 경영에 관한 일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문과형 일자리가 상당히 유효하다. 하지만 문과는 문과인데 데이터하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해하는 그런 문과적 일자리는 엄청나게 유망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세한 건 넘어가겠지만 이 딥러닝을 만든다는 것, 지금 위에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고 어제 곽지훈 박사가 이제 설명한 일인데 그거 하는 사람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사람들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라는 두 가지 부류가 있고 근데 이걸 하더라도 역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사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들은 지금도 사실 여전히 유망한 직장인데 요 새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인력은 지금 새로 등장한 인력이라서 지금 새로 이제 인공지능 학과라든지 이제 컴퓨터공학과 인공지능 전공에서 이제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저희 수리과학부에 이제 응용수학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적어도 한 20년, 15년, 20년간은 이 두 직종은 아주 유망한 직종이다. 근데 이 직종이 다 필요한 게 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조금 더 추상적인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과학적이다 보니까 여기는 석사나 박사 학위 정도가 이제 수학하고 통계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공학이 좀 필요하고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는 이런 걸 그 이론도 하지만 이걸 구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컴퓨터 사이언스 스킬이 더 필요하고 역시 수학하고 이제 그 통계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I 프로그램이 뭐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AI라는 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이 수학하고 그 통계학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사람들이고요. 여전히 AI가 있으면 기업마다 AI를 왜 도입해야 돼? 그리고 AI가 경영상에 왜 필요해? 그리고 도입한 AI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하고 잘 협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희귀합니다.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해보면 사실 우리 좀 자연대 나온 사람, 공대 사람 말 통하기도 어렵고 공대 나온 사람 또 뭐 경영대 나온 사람 말 통하기 어렵고 실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앞으로 유망한 직업은 경영이나 무슨 문과 문과 쪽 나오셔서 좀 일반 제너럴리스트인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머신러닝 엔지니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마 나중에 스타트업 대표가 돼서 아주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직종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종은 이거 미국의 그림인데 작년에 발표하기로 제일 미국에서 평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이 AI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한 일을 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굳이 앞서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버는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요. 하지만 그 상위 10위 중에서 나머지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자, 시스템 개발자, UX 디자이너 그리고 이런 날리지 엔지니어도 역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AI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죽는 건 아니고 더욱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직업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유망하게 돈을 벌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업종은 앞으로 15년, 20년을 끌고 갈 업종이고요. 근데 그런 업종과 더불어서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뭐 디지털 뉴딜을 해서 인형에 눈 붙이는 작업을 한다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국의 어떤 뭐 공장지대인데요. 이게 사람들이 조그만 PC야 다닥다닥 앉아갖고서 컴퓨터 화면에서 뭔가를 포토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업종입니다. 라벨링 알바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AI가 데이터를 잘 준비해야지 AI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된 AI를 가지고 데이터를 정제한다고 하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들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 데이터 자체를 그게 100만 건, 1000만 건 필요한데 그런 걸 노동집약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으면 또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니까 그 컴퓨터를 또 물리적으로 돌보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전히 또 이런 조금 좀 노동집약적인 인력들도 필요하다. 근데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hina has big plans to become a global leader in artificial intelligence. It has enabled a cashless economy where people make purchases with their faces. A giant network of surveillance cameras with facial recognition helps police monitor citizens. Meanwhile, some schools offer glimpses of what the future of high-tech education in the country might look like. 做出选择吧 Good job! Classrooms have robots that analyze students' health and engagement levels. Students wear uniforms with chips that track their locations. There are even surveillance cameras that monitor how often students check their phones or yawn during classes. These gadgets have alarmed Chinese netizens. But schools say it wasn't hard for them getting parental consent to enroll kids into what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experiments in AI education. A program that's supposed to boost students' grades while also feeding powerful algorithms. 为了就是国家的这个研究呀、发展呀，我觉得是没有问题。 The government has poured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project, bringing together tech giants, startups, and schools. We got exclusive access to a primary school a few hours outside of Shanghai. 同学们早上好 To see firsthand how AI tech is being used in the classroom. For this 5th grade class, the day begins with putting on a brainwave sensing gadget. Students then practice meditating. 现在想象我们眉心有一点柔和的光芒绽放。 The device is made in China and has 3 electrodes, 2 behind the ears and 1 on the forehead. These sensors pick up electrical signals sent by neurons in the brain. The neural data is then sent in real time to the teacher's computer. So while students are solving math problems, a teacher can quickly find out who's paying attention and who's not. 说明这段时间他是有点在那走神的。 A report is then generated that shows how well the class was paying attention. It even details each student's concentration level at 10-minute intervals. It's then sent to a chat group for parents. 就是他可以看到每个人的评分。 The reports are detailed, but whether these devices really work and what they exactly measure isn't as clear. 我们是很集中的。 We were curious if the headbands could actually measure concentration, so one of our reporters tried on the device. 但我没有感觉自己特别集中。不是，它就是靠你的意念。 This is a new technology with still fairly little research behind it. Theodore Zan 그러니까 이건 뭐 학부모님들 보시라고, 이게 현재 중국에서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년에 1조 원 이상씩 그 교육 쪽 AI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지가 이제 벌써 2018년부터 했으니까 이제 4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교실에 이제 학생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이렇게 졸고 있는지, 뭐 집중을 하는지, 질문을 몇 번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로봇도 이제 그 학교에 좀 도입돼서 쓰고 있고, 뭐 최근에는 또 이게 AI 그 스탠드, 저기 조명 등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애들 집중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조명 등까지도 소비재 상품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제 그런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하거나 선생님들이 이제 학사 운영 관리하는 것들도 좀 AI로 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사교육을 전면 금지했는데, 아마 그런 데 있어서는 이런 AI로 사교육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일 뒤에 나온 거는 그 친구도 이제 머리에 이제 헤드밴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경외과 가면은 뭐 EEG라고 머릿속에 뇌파를 읽는 겁니다. 그 뇌파를 보고서 이 사람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모를 넘어서 그 외관을 넘어서 이제 진짜 뇌파를 검사를 해갖고 이제 집중력을 보고 얘가 뭐 우울한지 아닌지도 보고 근데 그것들이 얘가 문제를 풀 때 실시간으로 선생님 화면에 전송이 돼서 아 얘가 지금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보여주는 화면까지도 지금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뇌파 그걸 만든 사람도 이제 중국의 뭐 칭화대 나와서 하버드에 유학 갔다 온 이제 중국인이 만든 스타트업의 제품인데요. 중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 이제 수천 개 학교에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AI가 이제 자동으로 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교육을 하거나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한 2, 3년 데이터를 모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실험이 아까 학부모 인터뷰도 나오지만 국가가 한다면 뭐 발전을 해서 따라야죠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아까 데이터가 충분해야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권 생각을 하는 한국이나 뭐 유럽, 미국에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이런 식으로 몇 년 더 하면 그 뭐 어떤 선생님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AI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 근데 앞으로 시기에서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공부를 더 최적화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AI가 그 국가 경쟁력에 엄청난 그 차별성 요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이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뉴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간과 AI가 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뭐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건 이제 뭐 대기업에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모든 대기업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기업이 무슨 AI가 왜 필요할까 하는 기업들 뭐 뒤에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신 무슨 정유회사라든지 뭐 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떤 그 유통회사 이런 건 물론이고 뭐 건설회사 무슨 뭐 종자회사 뭐 건축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떤 그것들이 이제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달의 민족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배달되는 거는 무슨 뭐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배달했다는 정보가 생깁니다. 그 정보가 생기면은 그걸 갖고 아까 잘 분석만 할 수 있으면 행동 방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행동 방침이 생기면은 이 물질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뭔가 더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은 저희가 보면 이제 저는 현장에 이제 가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화됐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현장에 이 디지털 전환이란 단어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그 본부의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들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디지털로 바꿔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우리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쓸모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모든 산업에 디지털이 되면 이제 지능이 필요한데 이제 지능이 어떤 발달 단계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갈수록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로 보면은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앞차 간격하고 내 차가 좀 가까워졌구나 그럼 벌리고 이렇게 거의 사람이 한 뭐 80%하고 AI가 좀 도와주는 게 있고 그러다가 사람이 못하던 일까지 하게 해주는 사람은 차선까지는 못 봤는데 AI가 이제 보게 해준다든지 어떤 금융에서 아주 복잡한 데이터에서 이상한 거는 판별 못했는데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확장지능 또는 증강지능이라고 부르는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게 더 지나가서 AI가 이제 다 해버리면 이건 이제 자율지능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그렇게 이제 발달해 왔는데 이제 자동차는 거의 이제 자율지능 단계에 접어들었고 아까 교육 같은 경우도 교육이나 의료는 지금 증강지능 단계 정도에 접어든 것 같고 금융도 거의 자율지능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업은 발전할 것이고, 그래서 요 조력지능, 확장지능 단계에서 이제 사람과 이제 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AI가 이렇게 예측하고 기억하고 실행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뭐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 그리고 어떤 목표는 확실한데 실행만 하면 되는 작업, 그리고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갖고 하는 작업은 앞으로 거의 AI가 맡는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지금 중학생이 이제 사회에 나가는 5년, 10년이 되면, 그래서 이런 일들은 좀 그 아이들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보다는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좀 다른 일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I로 만들기 되게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공감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로 파악하는 일,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목적을 정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감에 의해서 뭐 직관이라기도 하고 하는 뭐 그런 일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골라서 AI는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요것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애들이 너무 뭐 수학 계산을 잘한다고 그거 계속하라고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아무리 잘해도 AI를 이길 수 없고.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는 당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었죠.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도전해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국내 법률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변호사와 인공지능 알파로의 법률 자문 대결에서 승리는 인공지능이 차지했습니다. 9팀의 변호사와 3팀의 AI 가운데 AI팀이 1등부터 3등을 모두 휩쓴 겁니다. 알파로가 근로계약서 10여 개 조항을 분석하는 데 걸린 시간은 최대 10초.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들을 검색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순식간에 지적해냈습니다. 법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잡고 있고요. 그에 따른 판례,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어떤 행정해석 같은 거, 이 부분까지 모두 반영돼서 지금 그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게 벌써 한 2년 전 뉴스인데, 이 뉴스는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GPT-3 같은 게 나오기 전에 조금 더 오래된 AI 기법 갖고서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드렸듯이 지금까지 그 진짜 수백 명 정도 1년에 뽑는 변호사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AI가 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벌써.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정말 변호사의 미래는 없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들이 AI가 또 못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를테면 법정에 AI가 출두하기도 어렵고, 그 또 어차피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데 또 합의를 AI가 보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여전히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앞서 말씀드린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도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이 너무나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이런 게 있어서 사람은 점점 더 이제 능력이 향상이 되게 돼 있고,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서 능력이 요게 이제 AI가 설계한 무슨 예술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그리려고 그러면 이게 진짜 한 달 걸리던 거를 단추 한 번 누르면 이런 걸 AI가 100가지씩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거기서 근데 대신 뭐를 하느냐? 이 조형물이 미적으로 아름답다. 판단만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건 지금 쓰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충북의 어떤 공장에 갔더니 마지막 남은 일이 이거더라고요. 이 무거운 이 원재료를 옮기는 일. 근데 이런 식으로 웨어러블 로봇만 착용하면 누구나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기만 하면 자동으로 집어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시대가 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글씨 크기를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글씨 크기가 작은 일자리는 좀 적은 일자리고, 글씨 크기가 큰 일자리가 좀 많은 일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보조해서 하는 일자리, AI가 보조하는 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이를테면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우리가 굳이 뭐 쿠팡에서 안 사고 백화점 가는 이유가 내가 거기 가서 VIP 고객 대접을 받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수많은 노인들이 이제 우리가 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노인들을 다 가서 위로해드리고 이런 일도 없어지지 않겠죠? 근데 AI는 무슨 일을 하면 어떤 노인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지, 그 해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복지 서비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것들을 또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AI가 조금 번거로운 일을 해주고 사람은 사실 옛날로 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이런 AI 보조 일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일인데 AI가 역시 좀 복잡한 분석이나 이런 일은 대응을 해주고, 사람은 이제 최종 단계의 일만 해주고, 또 AI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고, 그런 일을 AI가 증강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지금도 그런 건데 쿠팡이나 그 아마존 물류센터에 가면 작업은 AI가 시키고 운반은 사람이 하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은 생각보다 좀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많은 일자리는 뭐 사람들이 뭐 아무리 부정하려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한 50% 이상의 일자리는 좀 AI가 다 대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는 조금 없어질 거다. 근데 그런 일자리는 앞서 보셨던 AI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진로를 생각할 때 보실 점은 AI가 대체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좋은 AI가 나와서 그걸 이용할 수 있나 없나,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좀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진로일 것 같습니다. But you're doing it 1,000 times, 2,000 times. A graft is really tiny. It's only a few millimeters in length, and it's a very delicate structure. The first time you extract the grafts you implant, it has to be just as accurate and as precise as the 2,000 graft that you're implanting, right? So the challenge is, how do we do that procedures over 2 or 3 hours, but maintain the same accuracy? 이것도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 제일 어려운 우리 머리 이식 수술, 머리카 이게 사실 엄청나게 비싸요. 옛날에 한 모에 뭐 수만 원 했다가 수천 원 하고 있는데, 아까 이게 왜 어려웠냐 하면은 뒤쪽에서 머리를 골고루 뽑아서 앞쪽에다 머리를 골고루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미세한 작업, 그 1mm, 1mm 사이도 안 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모발 이식 센터 가면 간호사도 연봉이 되게 뭐 억대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저렇게 모발 이식 로봇 AI가 장착된, AI는 뭐를 하냐 그러면 의사는 지시만 합니다. 여기서 백모를 뽑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AI가 자동으로 정밀하게 뽑는 거죠. 그리고 요 앞에다가 백모를 심어. 그럼 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종래 뭐 의사 한 명이 하루에 환자 한 3명 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뭐 100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이런 게 무엇이냐? AI가 전문가의 능력을 증강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자면 또 지금 이 우리나라가 사자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문 지식을 쓰는 일들은 AI에 도태된다기보다는, 옛날에 이거 제일 걱정했는데 그 수준으로 AI가 가더라도 뭐 솔직히 조금 인간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합니다. 그래서 AI는 판례를 분석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주니어 변호사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변호사들은 변론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사실 이게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의사도 뭐 차트를 찍어서 그거를 뭐 사실 이제 나이 드시면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걸 판독하고 이런 일은 다 AI가 하고, 사실 뭐 성형외과에서 제일 큰 걱정은 뭐냐면 나이 들면 손을 떠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도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그럼 이제 누르면 AI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정밀수술 같은 건 AI가 다 하고, 대신에 사람은 이 환자를 A도 있고 B도 있고 C 케이스가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 그리고 AI를 학습시키는 일, 그러니까 이제 수술인데 지금은 이 수술을 AI로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환자한테 이제 좀 소통하는 이런 일. 그래서 여론이 의사 변호사로 그러니까 인간에 관련한 전문 직종은 상당히 AI와 공존해서도 참 오래 갈 수 있는 직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AI는 의료계에서 모든 부분에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또 어떻게 좀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AI를 먼저 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의사가 되면 우리가 인도 뭐 이디오피아를 가건 뭐 알래스카를 가건 동일한 사실 의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쓰는 전문직은 너무나 이제 부가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특별하게도 우리나라는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의대를 가갖고 의대 중에서 AI를 프로그램하는 의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뭐 AI 의료에 좀 선진국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의료 계통은 뭐 또 아까 여러 가지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로 사실 완전 대체가 될 거로 보여지는 것이 공장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인데 뭐 이제 공장은 사람들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설비가 있고 제품을 만드는 건데 이게 사실 30년이 지나도 어떤 공장장이 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선이 안 돼 갖고 불량이 많이 납니다. 근데 AI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불량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근데 이렇게 복잡한 물체에 대해서 불량을 검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공장에서도 대체되지 않고 있어요. 공장에 가도 대부분은 로봇팔들이 막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하는 부분 이런 것이 대체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자동화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스마트 IoT는 안 되는데 AI로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갖고서 그럼 뭐 때문에 이게 제품이 이렇게 나왔을까 분석을 해서 이 설비를 제어하는 자동으로 그러니까 기기를 도입하더라도 기기를 지금까지 조작하는 건 사람이 했는데 그 일을 또 AI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AI가 사실 많이 대체할 거다.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AI가 도입이 되고 않았지만 뭐 저희 같은 회사가 AI를 먼저 만드는 순간 제조업에서는 한 80%의 정도의 인력은 좀 없어질 것 같고 20%가 대신에 엄청나게 고부가가치의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어떤 제조업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장 1명이 공장 1000개, 10,000개도 운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렇게 그 물리적인 일은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없어졌듯이 이 공장에서도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올라온 건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삼성의 대항마 샤오미의 이 중국 시범 공장입니다. 이게 완전 무인 공장. 옛날에 아까 보여드렸던 품질 검사를 하고 기기 제어하는 것까지 AI가 다 해서 오죽하면 불을 끄고 이 공장에는 빛이 필요 없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정교한 제품인 스마트폰을 생산하는데 이걸 100% 이제 그 기계하고 AI로 만든 공장인데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는 이 샤오미가 이렇게 벌써 상용화를 했습니다. 하물며 이런 공장이 100% 무인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가격의 문제지 상당히 많은 공장들이 AI로 대체될 것 같고 어렵긴 하지만 이제 사과 따는 로봇까지 나와가지고 아마 조금 더 지나면 귤 따는 로봇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농업도 거의 AI로 많이 대체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런 유통 매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은 달랑 이렇게 포스 기계 하나가 있고 찍는데 근데 지금은 소상공인들이라고 하는 이런 패션 매장을 하시거나 커피숍을 다 이제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부에 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매장에다가 AI를 좀 이제 설치하고 매장을 소위 요새 말하는 오토라고 매장에서 온라인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CCTV 같은 거를 다는데 이 CCTV가 사실 고객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뭐 20대 여자분이 왔는지 오셔서 감귤을 사가셨는지 감귤을 사가실 때 뭐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종업원 진짜 10명 몫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 기록을 분석을 해서 고객들한테 맞춤으로 쿠폰을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문을 받는 것조차도 이제는 서울은 많이 이렇게 됐는데 태블릿 PC나 키오스크로 거의 주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장이 우리가 되게 우리 옥돔 파는 매장이나 뭐 이런 게
AI랑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이 정부가 이 사업을 한 2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3, 4년 안에는 한 3, 40%의 매장에서는 이렇게 전 자동화 매장이 된다. 하지만 이 매장은 AI가 전면 대체는 아닐 것이다. 왜냐면 우리가 뭐 매장에 사실 서비스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주 뭐 접객을 잘하는 진짜 서비스 종업원 한 명만 있으면 나머지는 AI가 다 처리하는. 그래서 여기 역시 이제 어떤 서비스 정신이 풍부한 이런 유통업 종업원도 상당히 유망한 직업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뭐 서비스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업종이 우리나라가 또 되게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면은 CS라고 아까 이게 고객 응대하는 그런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은 아까 교육을 가지고 AI 만들지만 저희는 이렇게 고객 응대하는 이제 어떤 면세점 점원 같은 걸 AI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AI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뒷단에 아주 복잡한 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약간 타관지 뭔지 벤지도 AI가 그리고 이거 집었다 놨다도 분석하고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또 빈 매대가 있으면 AI가 분석해서 자동으로 채우고 그래서 외국 업체는 이제 이렇게 인도 업체나 이제 중국 업체들이 데이터가 많아서 이런 걸 상용화했고 이제 국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저런 CCTV들이 많이 좀 보급이 될 거고 그러면 사실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정말 매장 하나를 운영해도 내가 신세계 백화점 100명 종업원을 써서 운영하는 거랑 거의 같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팔 물건을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물건을 갖고 왜냐하면 파는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지금은 내가 물건을 잘 만드는데 말을 못해 이러면 못 팝니다. 지금 또 유튜버 써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일도 이제는 다 AI가 대체할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내가 좋은 물건이나 좋은 스토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뭐 공예가 뭐 이런 직업도 되게 유망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뭘 하냐면 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AI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사진에 있는 화장을 요 모델에 씌워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의외로 대체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미용업 쪽 그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대체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저희는 메이크업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가상 화장으로 보여주고만 하는데 또 어떤 회사는 메이크업을 자동으로 그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로봇팔이 메이크업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 중에서도 트렌드를 선도하는 고급 아티스트는 되게 유리하죠. 자기 브랜드로 막 미용실을 전 세계에 차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중급 정도의 미용 기술을 가지고서 미용실을 하시는 분들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되게 좀 AI보다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또 크리에이티브가 한 사람만 좀 유리해지는 이런 직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미용실도 소상공인이거든요. 이제 그 미용 업종에는 아까 이런 기술이 탑재된 스마트 거울을 넣어서 이제 얼굴 거울아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앞서 어제나 교육하고 있는 저런 연구원들이 뭐 아주 복잡한 수식을 푸는 것 같지만 그 수식의 결과물로 이런 AI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더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I하고 공존하는 시대는 이미 와버렸고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딱 뭐 이 수준인데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일 보시면은 지금 제주도에서는 오히려 덜 느껴지지만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있는 서울하고 판교에서는 너무나 빨리 느껴지는데 지금 변화가 장난이 아니다. 옛날에 10년 걸릴 일이 지금 한 6개월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변화는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속도 변화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뭐 6개월 전에 무슨 이 학과가 떴다고 거기 지원하고 이러면 안 되고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뭔가 판단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굳이 저희가 앞서서 AI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어떻게 만드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모든 기업은 그냥 네이버나 카카오나 우리 구글 같은 그런 기업이 됩니다. IT 플랫폼 기업처럼 일을 합니다. 모든 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 인력, 그 고객 응대하거나 운영 인력은 사라지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인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인력은 남게 되면서 모든 기업은 거의 IT 플랫폼 기업처럼 될 거다. 이거 뜻하는 것은 뭐냐면 실리콘밸리나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에서 유망한 직업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런 IT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일을 해도 데이터 기반으로 일합니다. 내가 진짜 내가 꼰대인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데이터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를 해야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데이터를 보는 법을 공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이라는 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요새 그 친구들이 그 문해력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글을 못 읽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요런 걸 갖고 분석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 문해력이라는 단어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한테 좀 차트도 많이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AI하고 함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부감 없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컴퓨터랑 스마트폰하고 친해졌듯이 AI를 자꾸 써보면서 익숙해지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글로벌이 다 연결되는 환경입니다. 옛날처럼 내가 다 방구석에 앉아서 이걸 잔뜩 외워서 나만 잘할 거야 이런 것은 정말 이제 내가 공부해서 알아낼 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만 잘해도 내 말에 답해줄 사람이 세계에 한 10억 명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협업을 잘해야 되는 환경이다.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혀 보다 보니 이렇게 변할 거기 때문에 옛날식의 요새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우등생, 숙제도 자기 혼자 하고 숙제도 안 보여주고 소통을 안 하는 이런 학생이 최악인 거죠. 자기 수학 문제를 풀든 영어를 하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능력은 사실은 AI를 잘 활용하거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없이 기초가 상당히 중요한, 거꾸로 역설적으로 기초가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몇 년 전에 이제 한 2017년가 기사가 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예언한 것들이 지금 다 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호모 데우스란 책이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좀 역사학자가 쓴 책인데,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제 신과 같아지는, 옛날같이 진화를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새 세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훨씬 잘 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오와 AI 기술에 의해서 세대 차이가 거의 한 3년 차 사이에도 날 수 있다. 지금 세대 차이가 한 20년에 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이 변하는 것이 더욱더 가속된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것도 가속되고 개인이 변하는 것도 가속된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이 가속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여기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이걸 다 따라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필요도 없는 수학을 초등학교 때 서울 애들이 그런데, 과학고관 애들이 그런데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하고 그걸 똑같은 거를 한 6년을 반복합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겠습니까? 더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생각해 보고, 그래서 좀 이게 안 배워도 될 건 좀 정리하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잘 쓰려면은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변화한 사회에 대해 이해를 해야지 내가 시간 안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교양은 좀 갖고, 기초 컨셉은 갖고,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느 정도 적당히 할 건 적당히 하고 집중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들이 저는 제가 이제 좀 정리해 보자면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속도에 하도 빨리 변하는데 우리 같지 않은데 그 애들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무기를 줘야지.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세대처럼 애들을 했다가 애들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 애들이 열심히 하듯이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또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변화하면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려면은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의외로 인문학과 철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변화에 대해서 뭐가 안 된다고 좌절하면 또 하도 빠른데 다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더 잘하면 되지, 이런 성장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세상은 너무나 내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도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좀 찾는다든지 내가 행복한 게 뭔지 내가 반성을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요새 아까 의외로 디지털 기업의 모든 CEO는 다 명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능력이고 저도 생각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은 협업으로 한다. 그리고 이 협업을 할 때 리더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감정은 주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초반에 형성되는데 그때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안 되고 많은 애들하고 어울려 놀리면서 표정도 보고 뭐 욕도 먹고 뭐 하면서 지금 그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차라리 이게 제일 AI가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공감 이렇게 눈치도 있고 뭐 좀 아래 위로 좀 잘 찝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 이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 번 해보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 딥러닝하고 똑같습니다. 여러 개의 케이스를 봐야지 요거는 그러니까 판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것을 내가 이제 내재화하려고 그러면 자꾸 부딪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가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지금 적어도 이렇게만 하면은 지금 변화하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좋은 사장은 될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근데 사실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 것이 AI 스타트업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의 어떤 인재로 키우려면 이런 덕목에 주의해서 좀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뭐 늦었으니까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